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주부예요.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아함 뒤에 감춰진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종종 미국에서의 경험을 자랑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고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은근한 평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됐고 결국엔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랐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을 믿고 갈등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침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는 올해 68세이신데 정말 외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신 머리가 햇빛 아래에선 노란빛이 돌 정도로 눈에 확 띄거든요. 어디를 가든 주목받는 스타일이셔서 눈길을 끌기도 하시고요. 얼굴 시술도 자주 받으시고 항상 스스로를 가꾸는 일에 열정적이세요. 그런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상견례 때도 어머니는 우아한 말투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자신이 한국 어머니들과는 다르다며 미국에서 시작한 세대라 더 열려있고 재미있게 살자는 주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때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미국에서 생활한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면서 미국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미국식 생활 방식을 강조하셨는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먹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번거롭게 먹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식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고 하시는 걸 보니 마치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상견례 때문에 한국에 오신 분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40년 넘게 한국에서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금 과하게 들렸던 겁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동년배이신 우리 친정엄마에게도 쉽게 얄미운 대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세련돼 보이려는 모습으로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롭게 듣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커졌던 거죠. 아무튼 모순이 많았던 게 어머니는 본인이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들과 다르다며 자유롭고 열린 사고방식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시댁의 모든 전통적인 행사를 철저히 챙기셨어요. 특히 명절이나 성묘 같은 중요한 행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셨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로 아버님이 행사를 주도하셨는데 그 뒤로는 어머니가 그 전통을 이어받으셨어요. 나중에 명절 때 나온 이야기로 알게 된 사실인데 시댁의 대부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어머니만 한국에 남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남편을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본인의 영어 이름을 자랑스럽게 언급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다들 나를 안젤라라고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시댁 가족들은 그 이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추석 때가 되면
미국에 있던 시댁 어르신들이 한국으로 와서 성묘를 함께 다녀갔어요. 대가족이 모여 성묘를 다녀오는 일이 시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던 거예요. 결혼 후 제가 처음 맞는 추석 때 시댁 어르신들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때 긴장감이 꽤 컸답니다. 토박이인 저에게 성묘 같은 전통 행사는 익숙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온 시댁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며느리로서 행사 준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철저하게 행사에 포함시키며 하나하나 챙기셨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과 함께하며 많은 시어른들과 이 전통을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시댁의 장단에 맞추며 따라다니는 저를 어머니는 은근슬쩍 무시하시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역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 준비를 할 때마다 슬쩍 비꼬듯 제 직업을 깎아내리셨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대화는 언제나 미국에서 살 때의 자랑으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꼭 며느리를 아들 밑으로 두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직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었는데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 한 단계 낮춘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건 행운이라며 은근히 저를 높여주는 척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이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고 같은 직급인 대리로 함께 커리어를 시작했거든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서로 힘을 합쳐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꼭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뒤에는 한마디 덧붙이셨죠.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게 다행이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정이 아니겠느냐고요. 직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할 때 겉으로는 늘 우아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박하기도 애매했답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제 자존심을 슬쩍 건드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해 명절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가 모든 게 귀찮다는 듯 대놓고 명절 준비를 싫어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몇 년이 지나니 이제는 더 이상 명절 행사나 시댁 모임이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행사 준비를 꼼꼼히 챙기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귀찮아진 듯 보였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는 시댁 가족들의 방문도 점점 불편해하시면서 짜증을 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명절을 앞두고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좋긴 하지만 모든 준비를 자신이 도맡아 하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하시더군요. 차례는 꼭 지내야 한다면서도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원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늘 이런 불평을 하시곤 했는데 막상 시댁 어르신들이 오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성묘와 차례 준비를 직접 챙기시더군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불만들을 그냥 두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짜증이 저에게로 슬쩍 번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음식을 차리거나 집 청소 같은 일들을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시더군요. 저보고 젊으니까 힘도 좋고 음식을 잘하니 명절 준비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요즘 꽃집 일이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요즘엔 주변에 젊은 아가씨들이 꽃집을 많이 차려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힘드신가 보다 하고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자연스레 제 일이 되어버렸죠. 명절 음식 준비부터 시댁 집안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나이도 있고 시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런 건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미국에서 오는 가족들도 제가 잘 챙기면 집안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왜 시댁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이런 태도와 짜증 섞인 말투는 저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분주한 와중에 명절 준비까지 혼자 떠맡게 되니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어머니가 폭탄 같은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성묘를 다녀온 후 도시락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밖에서 밥 먹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지? 성묘 가서 도시락 싸서 먹으면 돈도 아끼고 손 안 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저번에 네가 한 반찬들 어른들 잘 드시더라. 반찬 많이 필요 없고 3개 정도만 넣어서 20개만 좀 푸짐하게 없어 보이지 않게 한번 세팅해보자. 어머니, 저 도시락까진 도저히 다 못해요. 차라리 나눠서 어머니가 차례 음식 해주신다면 모를까. 따로 각각 나눠서 맡는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요. 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꽃집도 신경 써야 되잖아. 차례 음식 준비하면서 팥밥 한쪽에 소스로 2번 찍고 반찬들 양 넉넉하게 해서 그거 금방 싸면 그만이야. 그거 일도 아닌데 뭘 그래.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회사 야근도 많고 몸도 안 좋아서 솔직히 차례 음식도 지금 장담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어제도 위염으로 병원 다녀왔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회사에도 이런 상황 다 말해놓은 상태인데 더 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손도 빠르고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래? 뭐 그리 손이 많이 간다고. 너 잘할 수 있다니까. 어른 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한다고만 하니? 그냥 하면 되잖아. 너한테 맡기려고 지금 뒤에 일 다 깨끗하는데 나 진짜 너무 화난다. 몇 번을 얘기 드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대답 드린 게 없는데 어머니가 왜 미리 일정을 다 정해뒀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꽃집 일도 힘들고 뭐가 일이 많나 봐.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성묘 준비며 이런 것들 다 챙기는 대신 시댁 어른들께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덮어놓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예민해지신 것 같아. 아니 그럼 그 대가는 확실히 받으시는 거 아니야? 대체 얼마나 받고 계시길래 그러는 건데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야? 아니면 충분한데 그냥 체력이 딸려서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런 여부는 시댁 어른들이랑 따지셔야지. 왜 나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나도 그 생각은 해봤어. 근데 지금 너무 그렇게 같이 돕는 식으로 가버리면 엄마는 또 며느리가 아들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너랑 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남편도 나름대로 어머니와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고, 저도 일단은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참기로 했어요. 어쨌든 도시락은 준비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어요. 싸울 이유도 없었고 더는 이 문제로 어머니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막상 추석 전날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이미 도시락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툭 던지듯 말하시더라고요. 외식비가 아깝다며
본인이 도시락을 다 준비해 놨으니 저는 차례상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저를 향해 차례상 준비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도시락은 이미 어머니가 끝냈으니 차례상은 제가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이래저래 어머니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태도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눈앞에 가득 쌓인 도시락 20개를 보니 이제 더는 할 말도 없었어요. 이미 준비된 걸 두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저는 차례상 준비를 맡아 하게 되었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도시락 문제로 저를 몰아세우시더니 결국 본인이 다 준비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 좋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했다는 식으로 화풀이하듯 말씀하셨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차례상 준비를 끝내고 나니 온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새벽 시댁 어르신들이 도착하셨고 차례를 지낸 뒤 성묘를 위해 모두 함께 출발했어요. 차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성묘길에서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산소에 도착하자 시댁 어른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잔디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어른들의 반응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리저리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때 큰고모님께서 잔디가 관리가 덜 된 것 같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른들도 이에 동의하는 눈치였죠. 어머니는 어른들의 불만 섞인 시선을 느끼시자 그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서둘러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급한 불을 끄듯 허둥지둥 도시락을 펼치시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어요. 원래는 성묘를 마친 후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도시락을 서둘러 꺼내 먹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하게 흘러갔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성묘 이후의 일정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가만히 서서 멀뚱히 어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신 듯 갑자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무들 일찍 가시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자 작은 시아버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더군요. 그 말을 신호로 다른 어른들도 차례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셨어요. 별다른 인사도 없이 하나둘 나가시고 그제야 주위가 허전해지더라고요. 시댁 어르신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 가족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갑자기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부터 벌초 좀 해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벌초를 해야 돼요?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너 도시락도 안 싸고 차례상도 대충 했잖아. 너 한 게 뭐가 있냐? 온 김에 벌초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가야지. 당연히 네가 할 몫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맞다. 난 옆산 골프장에 예약해둔 게 있어서 라운드 뛰고 올 거야. 친정 식구들이랑 미리 약속해둔 게 있거든.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게 됐지만 뭐 이래저래 일찍 가는 게 낫지. 넌 여기서 벌초 제대로 해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 나 없다고 딴짓거리 하지 마라. 요즘 핸드폰 카메라 얼마나 좋은데 저 멀리서도 네가 뭐 하는지 다 보이니까 제대로 해놔. 전 이 말에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어요. 지금 나에게 벌초를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심지어 본인은 미리 약속까지 해두고 골프장에 간다니 여러모로 충격의 연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핸드폰 카메라로 감시하겠다는 말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적당한 무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종처럼 다루는 거랑 다를 게 없었어요. 종 부리는 거라면 돈이라도 주지. 저는 그냥 무일푼으로 부려먹으려는 거잖아요. 본인 잘난 아들과 결혼했다는 그 구실 하나만으로요. 그렇게 어머니는 벌초 장비를 툭툭 내려놓더니 남편에게도 슬쩍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예, 너도 준비됐지? 외삼촌이랑 숙모랑 다 기다려. 이제 얼른 우리 가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벌초를 왜 해야 되냐고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차례상도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도시락은 원래 없던 계획이었고 애초에 그걸 한 사람이 둘 다 하는 건 무리예요. 당연히 일을 분배한 건데 왜 저한테 벌 주듯이 이러세요? 하여간 너는 참 말이 많어. 여기 온 김에 해두면 너도 마음이 편하잖아. 별로 그렇게 손가지도 않는 일이야. 여튼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라운드 끝내고 올 테니 그때까지 깔끔하게 해놔. 여보, 진짜 미안해. 저기 외가 쪽 식구들이랑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야 돼.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금방 올게. 당신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예정에도 없이 이렇게 땡볕 아래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나보고 벌초를 하라니. 게다가 당신 여기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엄마 말처럼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고 있어. 그러다 힘들면 쉬고 엄마도 막 전문가처럼 하라는 건 아니니까 살살 하고 있어. 인사드리고 올게. 자기 딴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고 본인 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엉켜갔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억울하더라고요. 외식할 돈은 아깝다며 그토록 짜증을 내고 내게 도시락 준비를 떠넘기려 하던 어머니가 정작 본인 친정 식구들과는 여유롭게 골프 치러 가는 상황이 너무 모순적이니까요. 땡볕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인간들의 뒷모습을 보며 빠득빠득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멍청하게 당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서서 내 앞에 펼쳐진 잔디를 쳐다보니 실제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한눈에 보였고 그 넓이는 꽤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해버린 거죠. 미친 척하고 다 뒤집어 버리기로요. 벌초는커녕 이 상황을 그대로 참아 넘기고 얌전히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멋대로 정해놓은 역할을 따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잔디 때문에 시댁 어르신들이 성묘 때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모습, 그리고 그때 잔뜩 긴장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잔디 상태가 제가 지금 이 땡볕 아래 홀로 남겨져 벌초를 해야 하는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잔디를 제대로 망쳐버리면 다음엔 어른들이 저에게 이런 일을 다시는 시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작은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죠. 일부러 최대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잔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며
아까 작은 시아버님께서 잔디 상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혼자 벌초하다 잔디를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작은 시아버님은 급한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잔디를 잘못 건드린 게 무슨 소리냐며 당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다급함이 묻어난 목소리를 듣고 저는 이쯤이면 됐다 싶었어요. 그때 삽을 들고 잔디 군데군데를 슬쩍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이미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었으니 조금만 더 손을 대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중 가장 엉망인 부분을 골라 더 크게 망가뜨렸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작은 시아버님께 보냈죠. 사진을 보내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리더군요. 작은 시아버님은 완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으셨어요. 잔디가 그렇게 엉망이 된 게 사실이냐며 정말 제가 벌초하다가 그렇게 만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목소리엔 이미 당황을 넘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책임을 지는 척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했어요. 혼자 벌초하다가 잔디를 건드린 것 같다고 죄송하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죠. 제 목소리엔 센스 없고 미숙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담으려 노력했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숨을 몰아쉬며 급하게 말하셨어요. 지금 당장 차를 돌려서 가겠다며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서 서서히 후련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작은 시아버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벌초를 맡긴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20여 분쯤 지났을까, 시댁 어르신들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보고 입을 떡 벌리셨어요. 산소 주변의 잔디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여기저기 잔디가 엉망이 된 데다 몇 군데는 아예 땅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산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고, 누가 이런 식으로 벌초를 했느냐고 따지셨죠.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가 벌초를 이렇게 하냐며 작은 혼란이 일어났고 얼굴들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서 있다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상태가 안 좋은 잔디는 골라내라고 하셔서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건 다 뽑았다고 했죠. 최대한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니 어른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지시였다고 설명하자 어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형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며 산소가 난리가 났다고 소리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작은 시아버님의 화난 말투를 보니 어머니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며느리에게 벌초를 맡기고 이 꼴로 두면 어떻게 하냐며 산소가 엉망이 됐다고 거칠게 따지셨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어른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따지고 혼쭐을 내는 모습이 아주 통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또 어른들이 이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어른들 다 계신데 차 돌려서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요. 어쩔 거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벌초를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잔디를 망치라고 시킨 거예요? 멀쩡히 가던 길에 지금 다들 차 돌려서 이쪽으로 왔어요. 다 발이 묶인 거라고요 지금. 그제야 어른들이 진짜 당황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작은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상황을 파악한 듯 급하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손을 저으며 어른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난리가 난 상황이라 어떤 말로도 설득될 분위기가 아니었죠. 어른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호출하며 당장 산소로 돌아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곧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울리자마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찬 듯한 목소리로 따져 물으셨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어떻게 벌초를 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작은 시아버님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스피커폰을 켠 후 말했죠. 휴대폰 카메라로 산소를 한번 둘러보시라며 바로 옆 골프장에 계시니 여기 상황이 잘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냐고 여유롭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 너머로 잠깐 정막이 흘렀어요. 정확히 5초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듯 했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어떤 핑계를 댈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는 본인이 골프장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겠지만 이미 이 사태는 어른들 모두에게 알려진 뒤였어요. 이제 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더 이상 저에게 강압적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어른들은 여전히 엉망이 된 잔디를 둘러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땡볕 아래에서 모두 얼굴이 찡그려진 채 더위에 지쳐가고 있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였죠. 그렇게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부터 어머니의 다급한 앓는 소리와 함께 괴성 같은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산속에 쩌렁쩌렁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는 노란 머리를 틀어 올리고 핑크색 골프복을 입은 채로 성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새삼 어머니의 행동이 얄미워 혀를 찼죠. 급하게 뛰어오면서도 언제 그렇게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했는지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황당하면서도 얄밉더라고요. 남편이 뒤따라 달려오는데 이 사람도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골프복을 입고 성묘에 도착한 모습은 이렇게 어른들의 화가 극에 달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허겁지겁 도착하자마자 작은 시아버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형수에게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 왜 며느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골프를 치러 가셨느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산소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어른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숨이 막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였어요. 그제야 남편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다급히 나서더군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벌초를 맞지 못해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어른들 눈에 남편과 어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골프나 치러 간 사람들로 비칠 뿐이었어요. 아무리 사과를 해도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어요. 작은 시아버님은 형수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며 벌초 같은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맡기고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믿었던 형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큰 고모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산소 관리를 며느리에게 맡겨놓고 성묘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어른들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기절할 뻔했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어요. 점점 더 어른들의 얼굴이 험악해지고 두 사람을 향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핑크색 골프복에 노란 머리를 정돈한 채 애써 우아한 척하며 싹싹 빌기 시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약속이 잡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다가 결국 며느리가 잘할 줄 알았다고 책임을 넘기려 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시아버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런 중요한 일은 하던 사람이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가르쳐주기라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미 땡볕 아래에서 너무 오래 있었고 몸도 고달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참에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일부러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는 주저앉는 척했죠. 그러면서 몸이 너무 힘들다고 애기도 준비해야 한다고 힘겹게 말했어요. 이 모습을 본 어른들은 깜짝 놀라며 다급히 손짓했어요. 작은 시아버님이 어서 가서 쉬라고 하시며 더 이상 저를 붙잡아 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조카 며느리는 이만 집에 돌아가서 쉬라는 말에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어른들 사이에서 쥐잡듯 혼나고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는 성묘 관리와 차례 준비에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여간 그쪽 일에 불티나게 드나들고 있는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묘 관리와 차례 준비를 맡는 대가로 운영 중인 꽃집 상가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상가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좋은 자리였고 시댁 어른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성묘 사건을 겪고 난 후 어른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봐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골프복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댁 어른들은 성묘 일 때문에 크게 화가 나서 결국 어머니에게 올해 안에 꽃집 정리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꽃집 상가를 이제 더 이상 공짜로 쓰게 둘 수 없다는 거였죠. 그렇게 말하고 어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어른들 앞에서 성묘 관리를 맡아 잘 해왔다고 자부했던 어머니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신뢰가 무너져 버린 셈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여러모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본인만의 유익을 위해 저에게 무리하게 벌초를 시키고 모든 일을 떠넘기던 어머니가 결국 자기가 만든 상황에 발목이 잡힌 셈이니까요. 이 모든 사건을 터뜨린 나를 붙들고 어머니는 난리를 치실 만한데 지금은 당장 그것보다 성묘 문제를 복구하는 게 먼저였나 봐요. 좌우지간 그쪽에만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니 더더욱 시댁에 갈 이유도 성묘를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한 푼 받은 거 없으니 이제 어머니한테 안 가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도 되겠네. 그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 그래?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뭔 소리야? 나는 어머니가 한 그대로 배운 거잖아. 어머니도 얻을 게 있으니까 시댁에 잘했던 거 아니야? 그대로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뭘 그리 놀라해? 나는 한 푼도 안 받으면서 당신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돼? 그동안도 충분히 잘해드렸잖아. 이제 콩고물 떨어질 거 기다리는 시어머니 보호자까지 내가 해드려야 되냐고. 니네 가족 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시댁 일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야. 저기 여보, 미안해. 그때는 내가 진짜 정말로 눈치가 없었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도 뭐가 잘못인지 아니까 제발 기분 좀 풀어줘라. 어?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어머니 이야기를 웬만하면 꺼내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더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정 성묘에도 빠지지 않고 착실히 따라다녔어요. 친가 어른들 앞에서는 싹싹하게 굴고 우리 친척 오빠들까지 잘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아마 제가 더 이상 시댁을 돌보지 않으니 그제서야 남편도 제가 해왔던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번 추석 때도 남편은 친정에 갈 때 모든 일정을 직접 챙기더라고요. 시댁 성묘를 다녀올 때도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짐까지 스스로 챙기는 걸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무심코 어머니의 핑크색 골프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성묘 자리에서 그런 복장을 하고 모자까지 챙겨 헐레벌떡 뛰어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른들과 가까워지자마자 장비들을 하나씩 던져가며 뛰어오던 모습이 떠오르면 지금도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골프장 갈 생각에만 집중하신 것 같다고요. 저 산 위에서 연장 다 던져가며 뛰어내려오시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그냥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꽃집 운영을 자랑하셨지만 돌이켜보면 그동안 성묘 관리를 도맡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묘지기처럼 지내온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산소에 붙어 지내시면서 시어른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쪽 관리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시댁 문제는 더는 제 일이 아니고 남편도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각자의 일을 잘 분배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작 이런 입장이 딱딱 세워졌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 다행이죠. 덕분에 남편과 이래저래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보단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요구도 시댁의 기대도 남편의 중재도 결국엔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저를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종종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고들 하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는 그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제 뿌리를 단단히 하고 제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해야만 남편도 저를 이해하고 또 저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일지도 모르죠. 다시는 어머니가 저를 종처럼 부리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남편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단호히 행동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나 남편, 시댁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남의 기대나 눈치에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찾고 제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거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누구라도
제게 다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번 사건을 떠올리며 단호히 거절할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남편도 그리고 어머니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은 개선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 사이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니까요.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번 추석 사건을 계기로 더는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짐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해요.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 무조건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남편도 조금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삶은 결국 이렇게 작은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조금은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부디 나 자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두였습니다.